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무너뜨린 사람이 제 남편이었고, 그런 저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준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먼저 사연 시작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가슴을 조용히 울리는 인생의 한 장면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4살 서유미입니다. 사랑을 모르고 자란 탓에 가족이라는 온기는 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보다 아버님이 말없이 건네주시던 찻잔의 온기가 제게는 더 깊은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 고요한 친절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다른 감정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을 향한 그 낯선 감정의 의미를 채 곱씹어 볼 겨를도 없이 제 일상은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유미 씨인가요? 박시훈 씨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병원으로 바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졌고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얘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시훈 오빠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님도 급히 오셨어요. 평소에 차분하신 분이셨는데 그날만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셨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조금 굳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철근이 왼쪽 다리를 강하게 타격했고 뼈와 혈관, 신경까지 손상이 심합니다. 감염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무릎 아래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눈을 마주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허리 쪽 신경에도 심한 손상이 있어 오른쪽 다리 역시 감각이나 움직임에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소리 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말씀을 잃은 채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항상 밝고 유쾌했던 시훈 오빠였어요. 농담도 잘했고 작은 일에도 잘 웃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수술 후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두 주먹으로 매트리스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울컥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안해, 유미야.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거나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멍해 있다가 중얼거리듯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차라리 안 깼으면 좋았을걸. 시훈 오빠가 느꼈을 그 절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도 조용히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오빠는 그 안에서 매일 조금씩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그 무너진 감정의 파편들이 저를 향해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야, 너는 왜 여기 있어? 나 같은 사람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이 너무 아프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마음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께서도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어요. 유미야, 힘들지? 시훈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래. 그 말을 하시는 아버님의 눈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라는 며느리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는 마음 때문이겠죠. 가끔 제가 울고 있으면 조용히 제 옆에 다가오셔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고생이 많다, 유미야. 내가 미안하다.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음 깊이 담긴 진심 어린 위로가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오빠 퇴원 후 아버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어요. 유미야, 우리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떨까? 아파트는 계단도 있고 공간도 좁아서 재훈이가 생활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 우리 집은 계단도 없고 방도 넓으니까 훨씬 덜 답답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있으면 시훈이 간병도 도울 수 있고 말이야. 아버님의 배려가 느껴져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 댁으로 이사하게 되었죠.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죠.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고 집에서는 시훈 오빠의 모든 것을 돌봐야 했어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약을 챙기고 침대에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차려드린 밥상을 그대로 밀어 엎어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치우며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곁에서 함께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쳐 보일 때면 유미야, 잠시 쉬어라. 여긴 내가 하마. 라며 저를 대신해 시훈 오빠를 돌봐주시곤 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시훈 오빠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 진짜 답답해 죽겠네. 그 말들이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상처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하고 싶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빠도 매일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술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 오빠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오빠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버님이 깨실까봐 비틀거리는 오빠를 조용히 그의 방으로 부축했습니다. 겨우 방에 들어온 시훈 오빠를 침대에 앉히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가, 너 보기 싫다고. 그는 자신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이 담긴 액자, 친구들과 어울리던 흔적이 남은 물건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것 같았겠지요. 오빠는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옆 선반에 있던 물건들을 팔로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책과 액자, 약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란에 놀라신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문 앞에 선 아버님은 방 안의 처참한 광경과 그 한가운데서 분노와 절망에 차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들, 그리고 겁에 질린 저를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아버님의 침착하고 무거운 시선을 마주한 시훈 오빠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만이 남았죠. 오빠는 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것을 거부하듯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잠시 아들의 그 작고
외로운 등을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싸 저를 방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조용히 닫아주셨습니다. 마치 저를 그 절망의 공간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려는 듯이 아버님은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아버님께서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많이 놀랐지. 다친 데는 없어? 저는 차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더는 묻지 않으시고 그저 따뜻한 찻잔을 제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셨습니다. 일단 마셔라. 마시고 들어가 쉬어. 아버님은 괜찮냐거나 힘내라 같은 공허한 위로 대신 그저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미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듯이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따뜻한 배려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함께 견뎌주겠다는 마음이 느껴졌달까요? 저도 모르게 마음 한쪽이 그 온기에 기대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내미는 위로의 손길이 있었기에 저는 또다시 다음 하루를 살아낼 힘을 겨우 얻었습니다. 늦은 밤 시운 오빠가 잠든 뒤 주방 불만 희미하게 켜둔 채 아버님과 마주 앉아 잠시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고요함이 제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무심코 흘린 한숨에도 아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괜찮다고 대답조차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던 밤들이 제겐 하루 중 가장 숨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평온함 덕분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마음 한편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 불안은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시운 오빠는 오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지갑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유미야, 돈 있어? 술값이 모자라. 오빠, 이미 많이 드셨잖아요. 그만 드시고 쉬세요. 야, 몸이 이렇다고 내 마음대로 술도 못 마셔? 시운 오빠는 갑자기 화를 내며 제 지갑을 낚아챘어요. 저는 말릴 새도 없었죠. 그렇게 제 지갑 안에 현금을 모두 빼내고는 목발을 짚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손잡이를 잡은 오빠가 잠시 멈칫하더군요. 저를 돌아보지는 않은 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할 틈도 없이 오빠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욕실에서 샤워 중이셨어요. 한참 후에 나오시더니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죠. 시운이 들어왔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아버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이 밤에 술에 취해서 다시 나갔다고? 네. 막으려고 했는데 그날 밤 저희는 잠도 못 자고 걱정만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계속 시계를 보시며 창밖을 내다보셨고 저는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죠.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시운 오빠를 기다리며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그러다 새벽 3시쯤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시훈 씨 가족분이세요? 강남 파출소입니다. 박시훈 씨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119가 이송하고 있는데 바로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님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큰일은 아니겠지, 제발.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며 길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귓가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끝났어. 지옥 같던 폭언도,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던 밤도, 그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에 힘을 빼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선 아버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때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던 시운 오빠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안도할 수가 있지? 안도한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지는 순간 끔찍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에서 아버님과 둘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유미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버님은 저를 참아보지 못하고 앞에 놓인 찻잔으로 시선을 떨구셨습니다. 이젠 시훈이도 없고 넌 아직 젊은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 말을 하는 아버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떨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언가 말을 더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라고 말하는 목소리와 떠나지 말아달라고 외치는 듯한 그 손의 떨림. 그 위험한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고요한 거실한 두 개의 심장 소리만이 어지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제가 여기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제 질문에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게 너를 위한 길이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이 제게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주면 나도 좋겠다. 하지만 그건 내 이기심이겠지. 이기심이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버님은 제게 그냥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제 전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셨어요. 제 고백에 아버님은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제 손 위로 당신의 손을 포개셨습니다. 제 손 위로 와닿는 아버님의 손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긴 시간 서로의 아픔을 지켜만 봐야 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누는 위로였습니다. 욕망이나 쾌락 같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저 무너져 내린 하루들 속에서 기댈 곳 없던 외로움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는 듯한 그런 아주 길고 서러운 해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아버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경태 오빠라고 불렀죠. 유미야, 일어났니? 아침 먹자. 우리는 정말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서투른 솜씨로 요리를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경태 오빠는 시훈 오빠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늘 배려해 주었고 무엇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었죠. 유미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벌써 충분히 행복해요. 오빠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오면 우리는 서로의 온전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채움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이는 가장 따뜻한 언어였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경태 오빠와 함께하며 제 몸은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늘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세상 모든 것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저 행복이 주는 활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달 정도를 꿈처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던 진짜 의미를 저는 곧 전혀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있다가 그만 놓칠 뻔했어요. 괜찮아? 경태 오빠가 급히 달려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좀 앉아 있어. 경태 오빠께서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이마에 손을 대어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어지럽고. 유미야,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볼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심했죠. 입맛도 없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유미야, 유미야. 정신을 잃기 직전에 중섭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깨어난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임신하셨어요. 임신 12주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라니. 정말 꿈 같은 소식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경태 오빠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야 중섭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유미야, 이 아이는 12주면 계산해 보니까 3개월 전쯤이에요. 3개월 전이면 시훈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 경태 오빠와 처음으로 함께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럼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유미야, 괜찮겠어? 이 상황이. 왜 안 괜찮아요? 당신과 나의 아이. 저는 너무 좋은데요. 경태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유미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아기 이야기를 하며 밤늦게까지 대화했어요.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남자아이면 준혁, 여자아이면 서연 어때? 중섭 오빠가 제안하셨어요.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준혁이는 준수하고 혁신적인 아이, 서연이는 서쪽에서 온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았죠. 하지만 기쁨과 함께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어요. 이 상황을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며칠 동안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유미야,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긴 해. 중섭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유미야, 내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경태 오빠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정말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빠, 정말이에요? 나는 너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와 평생 함께 살고 싶어. 유미야, 내 아내가 되어줄래?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네, 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손을 배에 올리고 작은 생명을 느껴보려 했어요. 아직은 움직임을 느낄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자라고 있을 우리 아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서연이요. 지금 서연이는 3살이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얼마 전 마트에서 아는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유미 씨, 서연이가 어쩜 할아버지를 이렇게 빼닮았을까요? 할아버지가 인물이 좋으시니까 서연이도 이렇게 이쁜가 봐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경태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손을 잡고 아빠, 엄마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요. 이 작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를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지금도 경태 오빠와 저는 매일 저녁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눠요. 유미야,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그리고 우리 서연이를 낳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오빠. 오빠 덕분에 저는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딸을 사랑하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가 찾아오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시작되기도 하죠. 저에게는 경태 오빠가 그런 존재였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짜 마음은 때로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어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가. 그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 과 좋아요 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연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